수요일 아침, 장경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50대가 넘은 그녀에게 매일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몸이 뻣뻣했고 허리는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통증을 무시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경자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시어머니 김 할머니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일어났어. 오늘도 일 나가니, 경자야. 네, 오늘은 새 고객 집에 가요. 약은 식탁 위에 놨어요. 꼭 식사하시고 드세요. 경자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은 5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 박창배가 세상을 떠난 뒤 흰머리는 빠르게 늘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53세, 한때 동네에서 가장 예쁜 며느리라 불렸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울은 괜히 봤나. 그녀는 한숨을 쉬며 중얼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매달 나가는 대출금과 공과금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보험금으로 약간 도움을 받았지만 시어머니와 대학생 딸 소연을 부양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경자는 오늘 일정을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아침 9시 강남, 점심 후 2시 송파 회장님 댁, 그리고 오후 5시 분당에 새 고객 집 턴. 하루에 새 집을 청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마다 깔끔히 청소하고 나면 몸은 쑤시고 손은 세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경자야.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경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경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으면. 그 말에 경자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그녀의 삶에 큰 구멍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워할 때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자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한 머리, 소박한 화장, 깔끔한 청소 유니폼, 남편 없이 살아가는 53세 장경자의 현실이었습니다. 강남과 송파의 힘든 일정을 마친 뒤 경자는 오늘의 마지막 일터인 분당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녀는 소개소에서 받은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2층 32경 1호 이상호님 로비 경비원에게 방문을 알리고 출입증을 받은 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듬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산디에 새긴 1호 앞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해, 경자야. 그녀는 늘 그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건 항상 긴장되는 일이었지만 4년차 베테랑 청소부로서 그녀만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경자는 정중한 인사를 준비했지만 그 인사는 입에서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박창배와 똑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경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남자는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썼지만 그 눈빛과 얼굴선은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경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고 눈은 커졌고 입은 열렸다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너무 팽팽해서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들은 몇 초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감정이 경자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혼란, 충격, 기쁨, 그리고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다가 곧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왜 돌아오지 않았어? 5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경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슴이 아팠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잃을 듯한 순간 남자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경자야.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건 분명 창배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창배 씨. 이제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남편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의 강이 지금 이 순간 건너졌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창배는 긴장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고 몸은 즉시 경계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재빨리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창배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경자의 발을 잡고 재빨리 집 안으로 끌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다시 문 밖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 모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제야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실 한복판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배는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닌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5년의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알아. 소연이도. 나만 몰랐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5년의 그리움과 깊은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버텼는지, 시어머니와 딸을 위로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감췄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몰라. 창배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널 보게 될 줄 몰랐어. 그 순간 경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그의 가슴을 세게 밀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소연이가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5년간 눌러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배는 아내의 분노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분노를 받아냈습니다. 난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찢어졌다고. 경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창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경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정해, 경자야. 전부 설명할게.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로 돌아가야 해. 내가 죽기 전 그날로. 그리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이 모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그의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경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은 2019년 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제약사 중 하나인 준우제약연구소에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연구원 박창배는 실험실에서 혼자 컴퓨터 화면에 푸른 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카디스톱이라는 신약의 임상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은 준우제약의 신제품으로 출시 직후부터 인기를 끌었고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장배는 중얼거리며 같은 그래프를 반복해 보았습니다. 심장약 카디스톱을 복용한 환자들의 간 수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약 복용 후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위험해.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약 연구를 해온 그는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카디스톱이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키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내일 아침 김 과장에게 보고해야겠다. 김민석 과장은 임상 데이터 분석 총책임자이자 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장배는 밤새 정리한 자료를 꺼내 김 과장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배 씨? 김 과장은 찌푸린 얼굴로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과장님, 어젯밤 데이터를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카디스톱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대로 판매를 계속하면 장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잠깐, 김 과장이 손을 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장배는 놀랐습니다. 그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고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수치가 너무 확실합니다. 김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배 씨, 우리 회사가 이 약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세요? 수백억 원이에요. 출시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나요? 사람들 생명이 위험합니다. 장배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열정은 이해합니다. 박 연구원. 하지만 이런 결정은 당신이나 나 혼자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덮어둡시다. 하지만 과장님, 장배는 끝까지 항변하려 했습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 논의는 없어. 김 과장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장배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냉담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장배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과장을 건너뛰고 직접 이성우 박사에게 보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우제약연구소장인 동시에 오랜 멘토였던 사람입니다. 장배는 박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장배는 이 박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사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장배 씨, 어서 와. 무슨 일인가? 이 박사는 안경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장배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발견을 설명했습니다. 박사는 묵묵히 듣다가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자네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고했나? 네, 김민석 과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자고 하시더군요. 이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직접 이 문제를 살펴보겠네. 감사합니다. 장배는 안도의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이 박사가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배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 박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배 씨, 오늘 오후 2시에 본사 15층 회의실로 오게. 경영진 회의가 있어. 장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박사님. 어떤 회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디 스톱 건이네. 전화가 끊겼고 창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이 문제가 경영진 회의로 올라간다는 건 좋은 신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모든 데이터와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1시 55분 창배는 15층에 도착했습니다. 2층은 평소 연구원들이 출입할 수 없는 경영진 전용 구역이었습니다. 그는 긴장된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고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여러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최준혁 대표이사, 김정훈 상무, 법무팀, 박지원 팀장, 그리고 이 박사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의 대표가 손짓했습니다. 창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앞에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4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연구원, 최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후반,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 의대 출신이지만 일찍 경영 쪽으로 전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전부 읽어봤네. 충격적인 내용이더군. 창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카디스톱은 예상보다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 대표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네 말은 약을 바로 시장에서 회수하자는 건가?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창배가 대답했습니다. 김 상무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박 연구원, 이 약이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나? 물론입니다. 장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최 대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박 연구원, 자네 정말 순진하군. 이 약은 우리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리콜하면 회사는 망하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장배는 달라진 분위기에 침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박 연구원, 최 대표의 어조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카디스톱은 수천 명의 심장병 환자들의 삶을 개선시켰어. 조금의 부작용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자는 건가? 장배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최 대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네가 가져온 데이터는 아직 부족해.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지. 이 박사, 그렇지 않은가? 모든 시선이 이 박사에게 향했습니다. 장배는 속으로 멘토가 진실을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는 장배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장배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법무팀 박 팀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주가는 폭락하고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장배는 점점 더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 연구원, 그 순간 초의 대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의 열정과 양심은 정말 존중하네. 그런 자세가 훌륭한 연구원을 만드는 법이지. 그게 전부야. 이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려는 건 아니야. 최 사장이 말했습니다. 추가 연구를 할 계획이었어. 자네가 그 연구를 이끌어보는 건 어때? 수석 연구원으로 승진시키고 연구비도 대폭 지원하겠네. 장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석 연구원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온 자리였습니다. 급여도 크게 오르고 소연이 대학 등록금 걱정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개하지 말고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가서 적절한 조치를 하자는 거야. 최 사장이 낮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배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기회였고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사장님. 장배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양심을 팔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의료계에 경고하고 필요하면 약을 회수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 사장의 온화한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서서히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박창배, 이제는 존칭 없이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넌 여기서 끝이야.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줄 수도 있어. 장배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이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장배는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조의 사장은 한참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한양동 300비호의 부인과 어머니랑 살지. 최 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당뇨약 드시지.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딸 소연이는 효구고 2학년이지. 공부 열심히 하던데 보기 좋더군. 장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같은 길로 귀가하던데 그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어. 장배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자신에게 대한 협박은 견딜 수 있어도 가족은 안 됐습니다. 장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일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현명하게 선택해. 난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야. 최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이 방 안에서 끝내자. 자네는 평소처럼 일하고 이 일은 없었던 걸로. 알겠나? 장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박사를 바라봤지만 박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가. 최 사장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카디스토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창배는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야만 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떨려 제대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창배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거리를 헤매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 경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이제 오네.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장배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 회의가 길어졌어. 경자는 창백한 그의 얼굴을 보며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날 밤 장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협박에 굴복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야 할까?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경자를 보며 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카디스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래된 친구이자 의학 전문 기자인 김창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창호야, 급한 일 있어. 내일 좀 보자. 전송 버튼을 누르고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지만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만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친구, 김창호의 답장이었습니다. 오늘 점심,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보자. 출근하자마자 장배는 회사에서 카디스토 부작용 관련 모든 데이터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창호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창호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의 40대 초반 남성. 대학 시절부터 창배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창배야, 오랜만이다. 창호가 일어나며 반겼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창배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 급하다고 했잖아. 창호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창배는 주위를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창호야, 내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인데? 창호가 물었습니다. 창배는 깊은 숨을 쉬고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카디스톱의 심각한 부작용, 회사의 은폐 시도, 그리고 가족을 향한 위협까지. 그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창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을 하겠다는 거야. 응, 이건 단순한 회사 비밀이 아니야.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야. 장배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창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 창호는 USB를 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장배를 보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직장도 잃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알아. 장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소연이가 이 상황을 알게 된다면 아빠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싶어. 나는 당당한 남편이고 아빠이고 싶어. 장호는 USB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준비해 볼게. 장배는 조금씩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창호야. 정말 고마워. 케이페를 나오며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가 남은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창호의 기사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자지 못했고 장회에게서 올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법무팀 박지원 팀장과 보안 담당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창배 연구원님,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박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장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사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바로요. 그 말에 장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는 세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임원실로 향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양쪽에 서서 죄인을 호송하듯 그를 감시했습니다. 사장실 문이 열리자 창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준혁 사장의 책상 위에는 그가 장에게 건넸던 바로 그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장호가 사장 옆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들어오게, 박창배 씨, 최 사장이 비웃는 듯 말했습니다. 장배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장호를 바라봤지만 장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놀랐나? 최 사장이 말했습니다. 자네 친구가 자네를 배신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지. 이게 준우제약의 힘이야. 장배는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가슴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호야. 그는 겨우 말했습니다. 장호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에는 미안함보다 냉정함이 더 많았습니다. 미안해, 장배야. 난 2년 전부터 준우제약과 연결되어 있었어. 장배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놀랍지. 초의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배신자라고 다 말해줬어. 창배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사람이 다치는 걸 알면서도 비즈니스야, 박창배. 최 사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때론 희생이 필요한 법이지. 그리고 지금 그 희생양은 자네야. 자넨 오늘부로 해고야. 지금 당장 짐 싸.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해고는 그의 미래를 완전히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오의 사장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NDA 위반으로 10억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야. 창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10억 원이라니. 그에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가 항변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지. 최 사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법무팀이 얼마나 강한지 느껴보게 될 거야. 아, 그리고 자네 가족에 대한 경고는 여전히 유효해. 이 일에 대해 말하면 안 돼. 박 팀장이 장배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해고 통지서와 비밀 유지 확인서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장배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친구는 배신했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30분 안에 회사를 떠나게. 최 사장이 말했습니다. 장배는 마지막으로 창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가장 신뢰했던 친구의 얼굴은 이제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창호야, 너는 저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길 바란다. 장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사장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은 모두 그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20년 커리어가 이렇게 끝나다니.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창배는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초의 사장의 위협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아내나 딸이 두려움에 떨거나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결심한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 경자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응, 나왔어. 경자가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은 얼굴을 보자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장배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경자야, 앉아봐. 얘기할 게 있어. 불안한 얼굴로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장배는 잠시 침묵한 뒤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말이야. 잠시 쉬게 됐어. 장배가 말했습니다. 쉬게 됐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경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배는 그녀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됐어. 그래서 당분간 쉬게 될 것 같아. 경자는 한동안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해고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장배는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회사 구조조정 같은 거야. 쉬는 동안 일부 급여도 나오니까 걱정 마. 경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부부로서 남편이 무언가 숨길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어. 무슨 일이든 우리 같이 이겨내면 돼.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 준비할게. 경자가 부엌으로 돌아가자 창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게 괴로웠지만 지금은 그게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며칠 동안 겉으로는 쉬는 척했지만 창배는 물밑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준우 제약의 부정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고 자신의 삶도 되찾아야 했습니다. 경자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그는 여러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이런 기사는 보도하기 어렵습니다.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대기업 상대 기사라 신중해야 합니다.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창배는 좌절했습니다. 그에겐 이제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더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언론에 제보하려 했던 내용이 이미 최 사장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최 사장은 자택에서 비서 강태와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래, 박창배가 기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최 사장이 위스키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네, 아직 포기하지 않은 듯합니다. 강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최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쩔 수 없군.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해. 강 비서가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끝내. 그가 살아있는 한 우리 회사는 위험해. 강 비서는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뒤 창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창배 씨 되시죠?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중앙일보 김민준 기자입니다. 카디스톱 관련 제보를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창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구나. 혹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언제가 좋을까요? 창배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휴뵙시 양재숲 근처 은행나무 카페 어떨까요? 좋습니다. 2급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배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 중인 경제에게 말했습니다. 경자는 걱정스럽게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도 안 먹고 어딜까? 오랜만에 회사 동료랑 밥 한 끼 하기로 했어. 알겠어. 늦지 마. 그녀와 가볍게 포옹하고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무렵에 서울 도로는 퇴근 차량들로 붐폈습니다. 그는 양재 방향으로 운전했습니다. 20분쯤 지나 그는 배미트 뒤에 따라오는 검은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3번이나 방향을 바꿨는데도 그 차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미행이야.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상대로 검은 세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함정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양재 방향 대신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 도망쳐야 한다. 그는 고속도로에 진입해 속도를 더 올렸습니다. 뒤를 보니 검은 세단뿐 아니라 회색 SUV 한 대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더 밟았습니다. 하지만 두 차량은 점점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이내 길은 한적한 산길로 바뀌었습니다. 양옆은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색 SUV가 옆으로 붙었습니다. 창배는 급히 핸들을 꺾어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검은 세단이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그의 차는 가드레일을 향해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핸들을 돌리려 했지만 검은 세단이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강하게 안 돼. 그의 비명이 차 안을 울렸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부수고 계곡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느려진 듯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자와의 첫 만남, 소연이의 탄생, 행복했던 가족의 기억들. 아직 죽을 순 없어. 순간적으로 그는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차가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충격으로 문이 열렸고 그는 몸을 날려 탈출했습니다. 전신의 고통이 퍼졌지만 정신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한편 차는 계곡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폭발하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밤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산 위에 멈춰선 두 차량에서 남자들이 내려 불타는 차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들은 만족한 듯 무언가를 말하고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자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산길에서 차량이 추락하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차량이 심하게 훼손되어 현장에서 유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충돌과 화재의 정도로 보아 생존 가능성은 경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소연이는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일주일 후 장배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아무리 수색해도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식은 시신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준우제약은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했고 심지어 최준혁 사장도 잠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박 박사는 훌륭한 연구원이었죠. 최 사장은 위선적으로 슬픔을 연기하며 경제게 말했습니다. 경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사이 그녀는 모든 감정을 소진한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갔어야 하는데, 내가 먼저 갔어야 하는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는 애써 강한 척했지만 붉게 충혈된 눈과 창백한 얼굴은 그녀의 깊은 상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7세 소녀에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창배에 사진이 꽃들로 둘러싸인 제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의 웃는 얼굴은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더욱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자, 소연, 그리고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머니? 경자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연이는 조용히 어머니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소연이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경자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벌써 이렇게 성숙해진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아빠도 그랬을 거야. 경자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창배의 사진에 절을 하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 창배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어딘가 깊은 산속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확실히 부러져 있었고 여기저기서 피가 흘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희미한 여성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머, 큰일 났네. 많이 다쳤어요. 남성의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그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장배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속삭였습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우리 집은 항상 열려 있어요. 장배는 감사의 눈물을 억누르며 노부부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날부터 장배는 이상후라는 새 이름으로 준우제약과의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다고 믿는 사실이 오히려 그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몇 달 동안 10명이 넘는 카디스토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일부는 준우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뚜렷한 증거가 없거나 회사의 거대한 권력에 눌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장배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약물 피해자 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적극적인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단체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죠. 자신의 얼굴은 절대 드러내지 않았고 또 다른 피해자인 김정호 씨가 대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카디스토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한 약물들에 대한 캠페인도 벌였고 몇몇 중소제약사들은 실제로 문을 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배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준우제약과 카디스톱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점점 더 많은 증거와 지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마침내 아내와 재회한 것입니다. 결정적 증거 몇 개만 더 있으면 저 회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어. 장배의 말이 작은 아파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자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꼭 쥔 채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장배는 그녀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병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나 최준혁 사장 집에서 청소 일하고 있어. 장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제부터? 당신이 죽고 얼마 안 돼서 그가 내게 일자리를 소개해 줬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지금도 주 3회 그 집에 가서 청소해. 장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그만둬. 그 사람 위험해. 날 죽이려 했어. 병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야 알겠어. 그 사람이 날 굳이 집에서 일하게 한 건 이유가 있었던 거야. 장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감시하려는 거야.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거야. 맞아. 그날 당신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병자는 덤덤히 말했습니다. 가끔 당신 얘길 꺼내. 보고 싶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장배는 창가로 가서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습니다. 조용한 골목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거 못 봤어. 글쎄, 수상한 사람은 없었어.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용해. 병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난 그 사람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잖아. 장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세운 소리야. 너무 위험해. 병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집에서 중요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널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이번엔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5년밖에 안 남았다며? 시간이 없어. 날 믿어.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보다 정보를 모으는 데 집중해. 통화 내용, 일정, 대화, 카디스톱 관련 자료도 꼭 확인해줘. 알겠어요. 절대 수상하게 행동하면 안 돼. 그냥 평범한 가정부처럼 보여야 해. 그렇게 할게요. 그 후, 장배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여기 오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안전한 장소에서 짧게 만나자. 병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에 창배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경자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예요. 소연이와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5년의 긴 이별 끝에 이제 그들은 함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자는 평소처럼 최준혁의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강태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 비서님. 청소하러 왔어요. 사장님은 아침 회의 때문에 나가셨어요. 저는 문서만 챙기러 왔고요. 서재는 오늘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자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서재에 있는 금고를 사진으로 찍어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서가 나간 후 그녀는 집 안 곳곳을 조심스럽게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모은 정보, 금고 사진, 회의 일정, 임상시험 관련 대화, 그리고 소송 대책 회의 정보까지. 아마 우리 단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 큰 도움이 될 거야. 두 사람은 짧게 만나 헤어졌고 결정적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코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최준혁 대표와 그의 비서 강태희였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다가가 몰래 엿들었습니다. 그 사고 자료는 내가 아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 최준혁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도 공범이야. 절대 입 열지 마.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강태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료는 내 금고 안에 있어. 아무도 접근 못해. 우리 둘만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경자는 이 대화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금고 안에 반드시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거라고. 그날 남편 창배를 만나자마자 그녀는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금고? 창배가 중얼거렸습니다. 거기에 날 죽이려 했던 증거나 아니면 카디스톱의 부작용 관련 문서가 있을 수도 있어. 경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 금고를 열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해. 창배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도해볼 만한 번호 몇 개 알려줄게. 준우제약 창립일, 최 대표의 결혼기념일, 관련된 날짜들을 정리해서 줄게. 타이밍 잘 봐서 시도해봐. 알겠어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들키면 위험해. 알아요. 조심할게요. 한편 최준혁은 사무실에서 굳은 얼굴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물 피해자 연대의 홈페이지가 열려 있었고 그들이 최근 발표한 성명서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카디스톱은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확보했고 곧 이 진실은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최준혁은 이를 악물며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 단체의 활동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회사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말해봐. 약물 피해자 연대는 김정호란 사람이 공식 대표지만 실제로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뒤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최준혁은 덕을 매만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사고. 박창배 시신은 결국 못 찾았지. 네, 차량만 발견됐고 내부는 전소돼서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법의학적으로는 사망 추정일 뿐입니다. 추정. 최준혁이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그럼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사장님, 그런 추락 사고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너무 정교하지 않나? 박창배가 살아있다면 그가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건 아닐까? 잠시 후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창배의 아내, 감시 강화해. 다음에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직접 옆에 붙어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경자는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조혜 대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소하는 날이었지만 그녀는 이번에 금고 비밀번호를 시도해보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눌렀고 강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경자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초혜 대표가 없었고 그녀와 강태희 둘만 남았습니다. 평소처럼 정소하세요. 전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청소도구를 꺼내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론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머릿속은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건넨 비밀번호들 청소를 하며 눈은 자연스럽게 왼쪽 벽의 금고로 향했습니다. 그때 강태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가 통화에 집중하는 사이 기회가 왔습니다. 경자는 빠르게 금고 앞에 섰습니다. 결혼 기념일 입력, 실패 딸 생일, 실패 어머니 기일, 반응 없음 마지막으로 준우제약 창립일과 최 대표 생일 조합, 5회 저진 상위일 쉬비,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경자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기요, 배달이요. 누군가 문 밖에서 외쳤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고 강비서는 짜증난 얼굴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 경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모두 창배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강비서가 현관문을 열어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온 그는 경제에게 말했습니다.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경자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제 사생활이고 실수하고 계세요. 강비서는 그녀의 휴대폰을 받아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과 일상적인 사진뿐 의심스러운 건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그는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일하시려면 나가기 전엔 매일 사진 검사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가보세요. 강태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경자가 인사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강태희의 차가운 시선을 등 뒤에 느끼면서도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마자 경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 옆 아파트 2단지 놀이터에서 만나. 그곳엔 창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잘 받았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네가 금고 열었다는 문자를 보낸 순간 바로 최 사장 집으로 출발했어. 걱정돼서. 그리고 네가 무사히 나오는 거 보고 있었어. 초인종 누른 사람 나야. 네가 늦게 나오길래 무슨 일 있나 확인하려고 누른 거야.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몸에 남은 힘이 없었습니다. 고마워. 장배가 웃었습니다. 사진들 선명해. 이건 확실한 증거야. 다행이야. 경자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자. 두 사람은 공원을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은 집 근처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장배는 가장 신뢰하는 검색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 모은 증거를 첨부하고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자. 장배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당당히 걸었습니다. 경자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장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5년 만에 가족을 다시 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준비됐어요? 경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준비됐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경자와 함께 들어온 남자를 보더니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염과 안경 너머에 숨겨진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장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장배가 급히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이니? 진짜 내 아들이 맞니? 네, 어머니, 저예요. 살아있어요. 장배도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소연이가 나왔습니다. 거실 상황을 본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엄마, 할머니, 무슨 일이야? 그녀의 시선이 장배에게 닿았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점차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소연아. 장배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소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조금 벌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연아, 아빠야. 소연이는 잠시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하더니 갑자기 달려와 장배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장배는 딸을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소연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 자란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 놓친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정말 미안해. 장배는 딸의 등을 다독이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경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5년간의 긴 이별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날 밤, 장배는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준우제약의 심장약, 가디스톱의 위험성, 회사의 은폐 시도,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음모와 5년간 숨어 살아야 했던 이야기까지. 가족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 속에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장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고 최준혁과 준우제약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장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사로부터의 문자였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검토 완료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정식 진술을 받고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돼요. 경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이제 끝나는 거죠. 장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모든 게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우린 다시 가족이 됐어요. 그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안았고 소연과 할머니도 함께 그 품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3개월 후 신문과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자가 촬영한 내부 문서와 창배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이 검찰에 제출되었고 이는 곧 전국적인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준우제약 최준혁 대표 구속, 준우제약 주가 70% 폭락, 집단, 소송 준비 중, 가디스톱 전 세계 리콜, 뉴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최준혁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한때 거만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장배는 법적으로 생존자로 다시 인정받았고 사망 판정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배와 경자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어. 장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가 해냈어요. 함께요. 경자가 대답했습니다. 장배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경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 하나가 됐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가 자랑스러워요. 의대에 지원하겠대요. 아빠 닮았나 봐요. 경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경자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장배가 대답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어.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고 경자도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배와 경제계도 그 5년간의 긴 어둠은 이제 끝났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장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요, 집에 가요. 우리 가족이 있는 곳으로. 경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고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한강의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들의 찬란한 미래를 조용히 약속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